네, 안녕하세요. 리더스타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책을 펼쳤습니다. 예, 자본주의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사실 이 대목이 눈에 닿아서 골라봤습니다. 어, 많이 불편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불편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덮었었습니다. 뭐 읽기 싫어서라기보다도 어, 불편한 진실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었고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파트 1을 한번 보시면요.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 파트 2가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 상품의 비밀. 파트 3이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파트 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파트 5 복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파트가 5파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한다. 자급자족도 아니고 물물 교환도 아닌 이상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위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비 활동이 타격을 입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물가가 상승할 때이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그에 반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푸념처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하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짜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4,000원에서 5,000원은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동안 짜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올랐던 물가가 내려가고 안정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나 생기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비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향하는 모양새를 띈다.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짜장면 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급은 정말 부족할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비춰보면 그것도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사들인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제 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일까? 월급이 다소 오른다고 해도 물가 또한 오르기 때문에 크게 나아지거나 많은 소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말인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10명에게 10개의 빵이 주어졌다고 하면 빵은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이 한 개의 빵밖에 먹을 수 없으니 그 빵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에게 1000개의 빵이 주어지면 어떨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나에게는 빵이 많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빵 한 개를 과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빵이 많아지면 빵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사던 빵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10년에는 3,000원으로 달랑 고등어 꼬리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봐야 1온스도 되지 않는 0.5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곧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대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테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돈은 신용이다라고 이제 챕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낸다. 이제 신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도대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비밀은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금고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돈을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냥 읽어서는 아마 이해가 조금 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수식으로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봐야지 뭐 신용통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저도 한 두세 번은 다시 한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나오고 은행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와요. 은행의 그 금세공업자가 은행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기초였다고 이제 그런 것도 나옵니다. 금세공업자가 이제 은행가가 되는 그런 내용도 쭉 나오는데요.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이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테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철학에 대해서 돈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 기본적으로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의 속성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많이 불편해요. 읽다 보면은 저는 중간중간에 많이 불편해서 덮었습니다. 책을 한 두세 번 많이 덮었고요. 지금 뒤쪽은 뭐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책장 안에다 넣었었던 책이었는데, 마저 다 읽으려고 꺼낸 김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뭐,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저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간간히 하루에 뭐 한 2, 30분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2, 30분 읽어서 뭐 한 2주에 한 권 정도요? 네, 2주에 한 권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 날마다 근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